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3.1절을 맞은 대선 후보들은 평화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를 향한 반전 촉구 집회 소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3.1절 103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정신 계승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일본의 역사를 직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념식은 오늘 문을 연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결렬로 부러지는 가운데 사회 중조 원로들이 차기 정부의 통합내각 구성과 개헌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삼부토건의 비자금 혐의 무혐의 처분과 함께 관련자 녹취록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는 것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관계자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폭격한 것으로 드러나고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지 교수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03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문을 연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에게 역사를 직시하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올해로 103도를 맞은 3.1절 기념식이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3.1절 기념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103년 전 온 세계에 조선의 독립을 알린 독립선언문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들이 함께 낭독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互いに仲良く新しい世の中を作っていくことが互いに災いを避け幸せになる近道ではないだろうか. 올해도 독립유공자 219명이 건국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한 듯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항일 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이를 위한 남북 대화를 역설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주목되는 대일 메시지로는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또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관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3.1절을 맞아 동포들이 마련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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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년 전 그날과 같은 만세 소리가 일본 도쿄 도심에 울려 퍼집니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마련한 3.1절 기념식입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제3세계 독립운동의 선구 역할을 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일본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지금 젊은 친구들도
역사 교육 제대로 받아서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평화,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나가야지요. 전쟁을 미화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통신 등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NHK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일본의 한국의 국민 감정을 이해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도 없었던 것은 오는 9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일본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현안 타개의 중대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他国の内政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や慰安婦問題など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が、こ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다만 일본 정부가 핵심 현안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기대만큼 대화의 속도가 붙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정책 연대를 통한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로 볼 수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결과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회동 소식은 오늘 오후 5시쯤 전해졌습니다. 5시 반부터 20분가량 회동한 두 후보는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신의와 또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한 끝에 오늘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손잡하시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에 우리가 뜻을 함께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동선언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오는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 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사실상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조만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기다려봐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선 당시 경쟁했던 주자들과 함께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부패했다며 통합 정부론을 깎아내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순국 선열들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세전에 나선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굳건한 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할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내건 통합 정부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이어가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통합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신촌에서는 첫 원팀 유세를 펼치며 대대적인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주자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원팀 정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윤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적거리고 평화 타령만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살립시다, 여러분. 막판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사전투표를 적극 장려하며 최종 투표율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지지율이 높은 고령층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을 낮추고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표심으로 이어가겠다는 판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여야 모두 SNS에 올린 게시물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익살스러운 표정을 그린 귤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참혹한 전쟁통에 너무 가벼운 글이 아니냐, 전쟁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급기야 외신 기자들도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호주 공영 ABC 방송의 기자는 눈치 없는 트위터 게시물을 꽤 봤지만 한국 대선 후보가 올린 건 정말 당황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응원인지 장난인지 모를 트윗을 올렸다며 역시나 윤 후보는 개사과 당시에도 깊은 반성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국가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 후보 측은 3시간여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고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며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린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윤 후보는 또 오늘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았다며 이를 강아지가 보고 있는 사진도 올렸는데 하지만 이 역시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에 곧 삭제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3.1절 관련 SNS 게시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병훈 의원이 일제 항거했던 선열들을 기리며 덧붙인 정호승 시인의 유관순이라는 시 때문인데요. 이 시는 거친 표현들로 유관순 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 2013년 정호승 시인은 석고대죄하고 참여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런 시를 SNS에 올리자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1절에 유관순 열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3.1절을 맞아 올린 게시물에 부적절한 시를 인용해서 무리를 빚어 사과드린다며 해당 시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인이 사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유관순 열사나 선열들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내다보이질 않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3.1절을 맞아서 서울 공략에 나섰는데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는 대선 전국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오늘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한 번쯤 들어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지난번 3.1절 기념사하고 이번 3.1절 기념사하고 뭔가 좀 다릅니까?
지난해 3.1절 기념사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앞서 나왔던 발언이 그대로 다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요. 일본을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했어요. 가까운, 중요한. 예. 근데 그때도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일본과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1절 기념사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그만큼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이 과거에 반성하지 않은 모습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고 또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였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국내외적으로 특히 일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일 관계가 많이 나빠진 건 사실이죠.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빠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1965년부터 한일 합의 이후부터 계속돼 왔던 문제가 잠복했던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고 일본의 극과 경향하고 맞물려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일본에서도 평가하는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임기 기간 동안에 한일 관계를 뭐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차기 대통령에게 그 큰 숙제가 안겨졌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기에 독일의 어떤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듯이 사실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을 진작했다면 동북아시아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 텐데 일본의 반성은 아무튼 아쉽습니다. 예. 자, 이제 대선 후보들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우선 양강 후보는 3.1절에 서울에서 맞붙었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한번 들어보죠. 증오와 갈등을 심는 분열의 정치, 보복과 정쟁이 횡행하는 구태 정치, 이제 이런 과거의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 국민내각 대통합정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결단했고 선택했습니다.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나은 정치교체, 더 나은 세상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치 초심자인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지켜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썩고 부패한 정권을 교체해서 바로 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맞죠,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부패 세력에게 속지 마시고 이번 3월 9일 사전투표 포함해서 3월 4일부터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치개혁, 통합정부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는 윤석열 후보를 계속 포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드디어 김동연 후보하고 만났습니다. 사실상 뭐 연대 아닌 통합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일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 발언 들어보셨잖아요. 민주당은 그럴 자격이 없고 정치개혁도 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쇼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정치선언 지금 이제 오늘 공동선언 내놓은 걸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비전이. 예. 이게 어떻게 남아 있느냐면은 70하고 개헌, 뭐 임기 단축 이런 문제는 기존에 다 나왔으니까 제가 각설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정치 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취임 전에. 예, 취임 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당선 후에 말 바꾸기 하고 실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심을 불식시키는 내용이 공동선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하고요. 둘째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그럼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와 국민통합의 어떤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통합정부 구성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셋째로는 여야 이념을 뛰어넘어서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구두선에서 그치지 않고 네. 진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거짓으로 돌리긴 매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도 당내 비주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말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가 뭔가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 맥락 위에 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사퇴한 것이랑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동정부를 구성할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하고 같이 가는 후보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안철수 심상정 예. 두 후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역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는 두 사람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지난번 TV 토론에도 두 사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잖아요. 하실 거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좀 절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외연 확장을 하면서 뭔가 이 후보를 갖다 압박하려는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결국 그 결렬됐다고 봤는데 안철수 후보는 누구든 중요한 얘기면야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건 또 무슨 의미인지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든 중요하면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죠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냐 아니면 내가 왜 만납니까라고 안 한 걸로 봐서는 아직 뭔가 미련이 좀 남았다. 뭡니까? 왜 가고 싶어 하는 대로 자꾸 기사를 해석해 주는 기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선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안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왠지 속 좁은 걸로 보일 수 있나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완주해야 되잖아요. 예. 완주하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단일화가 깨졌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안 만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이 너르거나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 때 보신 분들은 아시거나 요즘 캠핑 가보시면 아시는데 불 다 꺼졌는데 아무리 붙여질 해봐야 다시 불씨 안 살아나잖아요. 예. 이미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사람들조차 단일화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또 시작한다면요. 이건 국민 기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했죠. 단일화 없다고 결렬 선언했죠. TV 토론 과정에서 질문 받았을 때 난 이미 결렬 선언했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인사하고 만나가지고 또 어떤 내용 얘기 하나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단일화의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떠넘겼는데 또 단일화 협상장에 또 나갑니까? 예.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정권 교체 대의에 같이 뜻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치를 할 사람인데 예. 이렇게 몇 번이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다. 이미 감정선은 넘어갔다. 골이 그만큼 깊게 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사실상의 단일화를 오늘 성사시켰다고 보이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도 어떻게든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뭔가 낌새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겠죠, 당연히.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연 후보도 같이 하는데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예. 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도 안철수 후보한테 제안하고 싶다면 같이 하고 싶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안철수 후보가 아까 제가 기망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 정권 교체, 뭐 좋은 정권 교체는 민주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정권 교체를 계속 얘기해왔던 입장에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는 본인 스스로가 잘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얘기들은 계속하고 예. 안철수 후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단일화 견제용이든 어떤 형태든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뭐 것으로서의 발언을 하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쉽게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마지막 이제 법정 후보자 토론이 열립니다. 그 위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현안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까? 사회 분야가 쟁점이 되니까요. 정치 분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뭐 이렇게 확 퍼지거나 확장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남아있는 5%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5%든 6%든 상징적인 의미로 5%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일주일 딱 남은 겁니다. 예. TV 토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유권자 가운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5% 정도가 TV 토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초박빙 선거에서는 최종적으로 후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뒤처져서 끌려가는 듯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 왔다가 네. 한 발씩 좀 빨리 가요. 김동연 후보하고 국가 주택 정책이나 교육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오늘 그러니까 내일 사회 내일 토론이 사회복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 토론할 때 아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리 생각하고 한 발 앞서서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센 어떤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뭐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이렇게 얘기 꺼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젠 자기의 실력을 좀 뽐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후보들이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보여줄 것이냐, 예. 어떻게 기세 있게 주도력 있게 토론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토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찍을지 결정 못한 유권자층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후보마다 사활을 걸겠습니다만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으면서 몰아붙일 거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인의 입지를 갖다 다지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거냐 어떨 것 같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맹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요? 굉장히 미리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 온 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파고드는 그런 예.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일부 부동층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도층이라고 일부 불리는 중도층을 흡수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보수 쪽하고 접점이 더 넓은 편이거든요. 진보 쪽보다는. 그러니까 보수 쪽하고 접점이 넓은 그 지지층을 두고 윤석열 후보하고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안철수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싸워줘야 결기가 더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 사회 분야 토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날이 선 모습들은 계속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3월 2일이죠. 3월 3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그야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들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치는데 이때 변수는 뭡니까? 후보들은 다 알고 있죠.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하거나 뭐 네, 발표를 못하는 거니까요.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마지막 발표가 제가 볼 때는 목금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실제로 뭐 한편으로 맞았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초박빙 상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박빙이 그대로 붙어서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일정 부분 골든 크로스를 만드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일 전 일주일 전쯤이면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 사이 안쪽에서 다 마음의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번 주 금토 사이에 사전 투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 무렵쯤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수목 사이나 아니면 화수 사이에 여론조사가 있을 때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사전 투표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본투표까지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3.1절까지 맞아서 후보들이 안보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내놨는데 발언들이 뭔가 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정치하지 않은 발언들이 막 나와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국제적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후보들이 너무 거칠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선동의 장에서 예를 들면 유세장에서 많은 지지자들 앞에 지지자를 흥분시키고 그걸 좀 뭐라 할까요? 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이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일부 전략이 또 담겨 있고 이게 같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반전 평화의 메시지를 내세우는 건 너무 당연한데 또 우리가 또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관과 그리고 그래도 상황 관리를 하고 우리가 주도력을 갖는 평화를 중심으로 한 얘기하고 이게 지금 서로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사태 원인 분석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어떤 비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서방 언론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 이쪽 아니면 이쪽 선택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쪽 아니면 저쪽 선택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계속 그동안에 작동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유럽이 무리하게 동진 전략을 취해서 나토가 자꾸 과거의 구소련 연방국가들을 계속 먹으면서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친유럽 쪽에 도네츠크 강 서안 쪽에 친유럽 쪽에 있는 국민들의 성향, 우크라이나인들도 있고요. 과거 구소련 시절에 이주해서 왔던 러시아인들도 있고 그 양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그랬을 때도 그때도 친러시아 편 들었다고 친유럽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시위대들이 결국은 정권을 몰아내는 과정이 벌어졌고 그게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실리적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크라이나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사태에도 역시 저는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4대 강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지만 그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결국 우리나라한테 안보 위협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면 후보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하나로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라고 자꾸 강요하지 말고 일단은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은 평화를 얘기하고 반전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체적인 선택들을 하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봐야 되고 현재의 구조적인 어떤 틀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가 저럴 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되겠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깝게도 침공이 이루어지고 많은 희생이 나오는 것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 마음은 다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인 조시현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언급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조 씨는 이 녹취에서 윤 후보에게 사건 처리를 청탁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의혹의 당사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지난달 11일 조시현 전 삼부토건 부사장이 동업관계에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게 다 좀 윤총한테 다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윤총이 그냥 아버님한테 이거는 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 됐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데 뭐 도저히 뭐 영상이 많이 치고. 윤총이 나한테 그런 얘기는 다 얘기 못하고. 할아버지 안타는 뜻 안 한다. 이 얘기를 그때 생각한 거고. 그렇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윤총이라는 단어에 걸렸다는 표현까지. 조남욱 전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조시현 씨가 직접 윤 후보에게 청탁했다며 그 내용을 고스란히 지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2011년 삼부토건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작은아버지인 조남원 전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지만 조 전 회장이 난리를 쳐서 뒤늦게 윤 후보를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또 윤 후보가 조 씨에게 이 건을 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아버지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2년 뒤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윤 후보가 주임 검사로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2005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에 이어 삼부토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2차례 모두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된 겁니다. 그럼 삼부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녹취 당사자인 조 씨에게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조 전 회장과 함께 산다는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조남욱 회장님 집이신가요? 아, 왜요? 그 조시현 전 부사장님도 여기 사시나요? 몰라요, 나는. 아, 혹시 집에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럼요? 네. 할머니 죽으시는데 몰라요.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연락해도 답이 없어 다시 조 씨 집을 찾았지만 조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봤어, 내 친구랑 나 통화만 할 뻔했어. 아이 그래 그래서 뭐 택배 같은 목사 오는 거 있냐 물어보고. 제작진은 이어 2011년 당시 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삼부토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변호사는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후보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인물. 일부 블로그에는 한 변호사와 윤 후보 그리고 한도gun 검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검색됩니다. 전화로 연락이 닿지 않던 한 변호사는 사무실 안에 있었지만 인터뷰 요청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아, 2011년에 삼부토건 관련해가지고. 삼부토건? 네. 아, 네. 당신? 네네.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네. 녹취 당사자들이 모두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 하지만 골프와 명절 선물 등 삼부토건 조 전 회장과 윤 후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수사 무마 청탁까지 했다는 당사자 육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5년에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된 게 네. 그런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경영자들의 불법을 처리 안 하고 뭐 그냥 봐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사된 거거든요.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조시현 전 부사장 대화 내용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윤 후보는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어떠한 사건에도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사무소를 마구 설치하고 인터넷을 깔고 있더라. 요즘 번지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5항을 보면 선거사무소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임시사무소는 엄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몇 개만 설치한다라고 하는 개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무소로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임시사무소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임시사무소에 인터넷을 깔더라. 선관위 직원이나 공정선거 지원단이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한 일반 인터넷망을 지금 깔고 있는 거고요. 선거 때 쓰는 인터넷은 전용 통신망으로 일반 인터넷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접근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을 따로 쓰는 겁니다. 요즘 번지고 있는 사전투표 거부운동, 이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보실까요? 예. 관내 사전투표함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 선관위 개표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야 참관인이 또 경찰이 반드시 따라가고요. 다 CCTV를 찍으면서 감시하고 있고 그 CCTV 나중에 보자 그러면 다 공개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저 투표함이 없었는데 개표소에 이상한 투표함이 등장했다. 보시면은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쓰고 있는데 옮기고 보관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다만 이 직포로 돼 있는 거라 똑바로 서 있기가 좀 난감하니까 이 받침대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한번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요것이 부직포로 돼 있는 투표함이고요. 똑바로 서질 않으니까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서 투표를 하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못 보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투표라 나중에 조작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해보시면 현장에서 출력해서 직접 유권자들이 찍는 거지 전자투표가 아닙니다. 이 밖에 숱한 허위 정보들이 번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야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사전투표 꼭 하자 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음모론 자체가 음모입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엿새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주거 지역에도 포격을 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진격이 막히자 러시아가 무차별 공격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량 살상 무기인 진공폭탄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 하리코프의 민간인 아파트 단지 위로 포탄이 연이어 터지고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폭발 후 수많은 자탄이 또 터지는 모습이 살상력을 높이는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째 교전을 벌였지만 하리코프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에도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140만 명의 하리코프 전역에 포격이 가해졌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포격으로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사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하리코프 시민들은 지하실 등 대피시설에서 닷새 넘게 숨어 지내며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Это большой ужас и сковывает просто все внутри, очень сильно сковывает, и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дать простыми обычными словами.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만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전속결을 예상했으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자 러시아군이 과거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에서 같이 무차별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y're going to double down. I mean, they haven't even inserted 100% of what they had marshaled, let alone getting support.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의 폭발을 일으키는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력으로 국제법이 금하는 진공폭탄의 사용 여부에 대해 미 백악관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군의 공세 강화로 더 큰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 보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폭격으로 숨진 6살 소녀의 모습이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한 응급실. 구급대원들이 축 늘어진 6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의료진이 전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Пидор гнойный, чтоб он сдох, сучара.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키예프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 의사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치료한 환자는 목에 파편을 맞은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Трепетом сердца я могу 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когда я оперировал первого пациента, который поступил сюда, это был мальчик 6 лет с осколочным ранением шеи. Мы справились, он жив. 이후로도 총상을 입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을 치료했다고 밝혔는데 이 병원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을 지하로 옮겨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조명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의 한 병원이 안전을 위해 산부인과 병동을 아예 방공호로 옮긴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리코프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 건물이 파괴되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렇게 민간 시설 파괴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증거가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2도시인 하리코프의 민간인 지역에도 폭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외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정식 교수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수도 키예프 인근에 살고 계셔서 저희가 안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 신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아주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전쟁이 벌써 엿새째거든요. 오늘 엿새거든요. 딱 5일 지나서 지금 6일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러시아인들이 포격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군인들이 거센 저항에 고전 중입니다. 지금 어제 협상이 결과 없이 끝난 뒤 지금 공격의 강도를 러시아인들이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하리코프 들었지만 하리코프 둘째 도시에서 심한 폭격에 인하여 파괴된 건물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고 사상자들도 많이 생겨났으며 특히 어린이들 사상들도 생겨났습니다. 어제 러시아인들이 진공폭탄, 살상무기인 진공폭탄을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파열음이 계속 들리며 사이렌 소리가 나며 그 국민들은 다 지금 지하철이나 그런 곳에서 다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하 방공시설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피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식량이나 그다음에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 생활은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전기는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는 있습니다.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고 식량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까 민간 지역에도 포격을 가하고 진공폭탄이라고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도 사용한다고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현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서쪽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서쪽 국경에
그 폴란드 국경이나 로마니아나 헝가리 국경에 몇 킬로미터 되는 줄이 서 있습니다.避難자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곤란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避難자들도. 네. 아까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는데 시민들이 저항해서 그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저항이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직접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시민들이 지금 한 몇십만 명 됩니다. 그 의원분들이 수가 몇십만 명 되면 지금 권총 기관총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휘발유용 병에다가 휘발유 넣어서 탱크를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의원군들이 탱크도 많이 벌써 선별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국심이 아주 높아졌고 단결한 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행렬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현지에서 보시기에 이 협상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협상에 아무 협상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세운 요구는 우리가 그걸 요구를 그 사항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협상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서 국제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좀 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우크라이나인들이 전 세계에서 강한 그 의지를 포기하며 하나의 방법으로는 유엔에서 유엔국인 러시아를 삭제시키며 그 다음에 그 삭제에 관해서 한국도 유엔국이기 때문에 삭제에 대한 그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크라이나에 지금은 막기 위해서는 그 푸틴이 대공격을 시작했으니까 막기 위해서는 아마 유엔군이나 국제군들의 파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도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도 몇천 그림나다가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국제 기구나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무기적 도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지만 그 무기를 좀 한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더 일찍이 공급해 주셨으면 효과가 지금 상태와 좀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무기로서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강정식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조금 전 보신 대로 세계 각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이번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스크바에 계신 러시아 시민 한 분을 연결해서 반전 시위 상황 등 러시아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라 씨 나와 계시죠?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한 지 엿새째입니다. 세계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우선 침공한 거 아니라 실제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상황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크라이나에 친척과 친구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 사람들은 끝까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못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러시아의 텔레비전 선전 프로파간다는 매우 강력해서 멀리 지역 사람들은 특히 인터넷 사용 안 하는 50대 후반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 못하고 여전히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장황하게 연설하는 장면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신나치 없애고 무장 해제라고 하지만 주권 국가를 공격한 실제 정상적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훈련 핑계로 전쟁에 나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라 씨가 보내주신 영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고 있는 시위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반전 시위가 어떤 상황인지도 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우선 동료 사는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들한테 받았는데요. 지금 시위는 시작일 뿐이고 러시아의 시위 형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랑 산트페테르부르크만 아니라 많은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문화계 인물들, 연예인들 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nge.org 사이트에서 올린 전쟁을 중단하라는 단원서는 단 며칠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인데 내부에서 반전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면 아마 글쎄요 국가적으로는 통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다라 씨도 인스타그램에 반전 메시지를 올린 것도 저희가 봤는데 혹시 문제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도 괜찮은지 그것도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작년에 있었던 시위 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거나 해고 또는 퇴학 당하게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사실은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저도 역시 지금 안정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제주의적인 국가에 살고 있으니 나중에 대충 억압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스크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실 텐데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며칠 사이에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고 세상이 완따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양의 기술, 서비스, 수출 제품 등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서방의 제재는 일반 시민들의 중소기업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러시아 중앙은 기준금리를 20% 인상했는데 며칠 뒤에 모든 종류 상품의 물가가 최소 30% 상승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기근 앞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조차 두렵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러시아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또 국제사회에 이 기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제가 아는 모든 사람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부정한 정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전쟁을 좀 멈추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라 씨, 아무튼 안전하시고 또 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퇴출시켰습니다. IOC도 종목별 국제연맹에 러시아의 국제대회 참가 불허를 권고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폴란드와의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유럽축구연맹과 공동으로 당분간 러시아 국가대표와 클럽팀의 피파 주간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챔스리그 결승전 개최 장소를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변경한 유럽축구연맹도 이에 따라 유로파리그와 유럽 여자선수권의 러시아 출전을 금지했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과 맺은 연 540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러시아의 국제대회 개최와 국가 국기 사용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었지만 경기 출전 자체는 막지 않아 강한 반발을 사자 하루 만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꺼내든 겁니다. 피파가 정치적인 이유로 회원국의 월드컵 출전을 금지한 건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내전으로 유엔 제재를 받은 유고슬라비아 이후 28년 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IOC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종목별 국제연맹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제대회 초청 및 참가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러시아의 국제대회 참가의 길이 막힌 겁니다. IOC는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준 올림픽 훈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도 2013년 한국 방문 당시 푸틴에게 수여했던 명예단증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시작한 산불이 경북 고령까지 번졌다가 이틀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강한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가디 야산에서 시뻘건 불길이 띠를 잃어 산림을 태웁니다. 헬기는 계속해 물을 퍼붓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행여나 불길이 집을 덮칠까 소방차도 골목 입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밤사이 민가를 위협한 불길로 주민과 요양원 같은 시설에 거주하던 입소자 등 330여 명이 몸을 옮겼습니다. 코앞까지 닥친 불길에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집까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 나왔어요. 한숨 나오네요. 좀 힘든 주민들이 가로 사이에 이래 막 피신을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경남 합천에서 시작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경북 고령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파악한 산림 피해 면적은 650헥타르, 축구장 9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34대와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중과 지상의 합동 진화 작전으로 산불을 집중 공략하여 오늘 오후 6시부로 안전하게 주불 진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칫 불이 민가로 확산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까 봐 경북 인근 시도 5곳에서 70대가 넘는 소방차가 동원됐습니다. 소방차가 전국에서 79대가 동원돼서 민가를 미리 가서 다 진화를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민가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이라는 겨울 가뭄에 피해 면적까지 넓어 잔불을 완전히 끄기까지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산림당국은 전망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3월의 첫날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양성률은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섰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식당 입구에서 QR코드를 확인하는 태블릿 PC가 꺼져 있습니다. 이제 습관이 돼버린 방역 패스가 해제된 첫날, 오히려 낯선 느낌이 드는 건 손님이나 가게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시간 지나면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조치를 하나둘 푸는 게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혼란과 의료진들이 갖는 부담감이 크겠다라고 하는 게 우려고요. 징검다리 연휴인 3일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600여 명 줄었지만 검사 건수 대비 확진 비율, 양성률은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을 이번 달 초중순 하루 최대 35만 명 확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급 조절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 수는 79만 명, 중증 병상 가동률은 48.3%로 절반 가까이 찼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으로 전날 역대 최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학생 연령층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가면서 개학 2주간 학사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학생 나이대인 18살 이하의 확진자 비율은 최근 25% 안팎으로 하루 3-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2주간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 기간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 방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확진자 규모 등에서 학교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차이가 클 것을 대비해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학생들에겐 일주일에 2번씩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검사 키트를 제공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등교 전에 결과를 자가 진단 앱에 기록해야 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됐을 때 등교 여부는 14일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13일까지는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학교에 가고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되지만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흘간은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해 등교하지 못해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이때도 따로 증빙 자료를 낼 필요 없이 방역당국의 문자 메시지를 학교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와 이동형 검체팀을 최우선 투입해 확산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광훈 목사 측이 300명 이상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거 유세와 기도회를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모이는 변칙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단초가 됐는데 관계 당국은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제103주년 3.1절 서울 청계광장 일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손에 든 인파로 가득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명칭이 적힌 팻말이 곳곳에서 보이고 함성도 터져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이 주도한 행사입니다. 명목은 해당 정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유세와 기도회. 후보 유세가 있긴 했지만 전 목사 발언을 비롯해 집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의 경우 최대 3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는데 경찰 추산 약 7,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인원 제한이 없어 대규모 인원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고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2시까지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 볼 수 있는데 12시 이후에 이제 진행된 구국기도회 같은 경우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는 볼 수 없는 집회고요. 이 때문에 경찰도 병력을 투입하긴 했지만 해산 명령이나 방역수칙 위반 경고 대신 질서 유지에 주력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이번 행사가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지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 측은 지난 2020년 8.15 광복절 당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 속에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행사의 여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 목사 측은 오는 5일에도 다시 기도회 형식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산 여중생이 가출하자 서울까지 꿰어내 감금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감금 사흘 만에 탈출한 여중생을 통해 용의자를 유인한 뒤 신원을 파악했고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방화동 신방화역 근처 경찰차가 역 주변에 모이더니 경찰관들이 출입구 쪽으로 다가갑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이 역 출구로 나오자마자 경찰관들이 둘러쌉니다. 경찰이 감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용의자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5분 정도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16살 중학생 B양을 감금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B양이 부산에서 가출했다는 걸 알고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집을 나가면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A씨와 함께 외출할 기회가 생기자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이 낯선 B양에게 길을 알려주며 안전한 곳으로 안내한 뒤 B양에게 A씨를 불러내도록 했고 그 자리에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B양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했고 A씨도 조만간 다시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동부지방의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합천과 고령 대형 산불에 이어 대구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버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따닥따닥 붙은 공장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옵니다. 새까맣게 올라온 연기구름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맞은편 건물들인데 그 뒤쪽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이제 앞쪽으로 건물 하나, 둘, 세 개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지금 다 붙어 있고 소방관들 엄청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잘 안 되네요, 보니까. 오후 2시 15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공장 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들까지 모두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섬유 원단을 가공하는 기계에서 불이 시작돼 지붕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에다가 공장도 빽빽하게 붙어 있어 옆 공장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4-5개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논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휴일 이른 시간이라 승객은 없었지만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상가 안에 나란히 들어가 있는 트럭과 버스. 자세히 보니 상가 앞 유리창은 산산이 깨져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좌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부딪힌 뒤 방향이 틀어지면서 상가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봄비가 내린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른 제주 서귀포는 봄꽃을 보러 나온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의 양은 적었지만 농민들은 농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밤새 내리던 봄비가 그치자 저 멀리 하얀 눈이 쌓인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는 아름다운 매화꽃이 공원 가득 활짝 피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비가 그치자 공원을 찾아 꽃길 사이를 거닐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천백고지에서 이제 눈 아직 조금 덜 녹았더라고요. 그거 좀 구경하고 내려와서 이제 매화꽃 보고 유채꽃도 조금 피었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서귀포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따뜻한 봄날을 즐겼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살게 하고 계셔서 저는 놀러 왔어요, 개강전에. 어제는 그냥 약간 추운 겨울? 지금은 근데 약간 봄 날씨여가지고 좀 덥네요. 농부들은 오랜만에 내린 비가 그치자 농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봄이 온 만큼 서둘러 밭고랑을 만들고 비닐도 꼼꼼히 덮으며 올여름 수확할 감자를 심습니다. 가뭄 끝에 고대하던 봄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하지감자 그 심으려고 지금 저 비닐을 좀 치고 있어요. 비를 맞춰갖고 씌워야 하는데 비가 너무 짧게 왔어요. 춥고 긴 겨울이 지나자 사람들은 움츠린 어깨를 펴고 봄을 즐기고 또 농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에도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2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39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20.6% 늘었습니다. 2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은 또 1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고 12개월째 두 자릿수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철강,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등 4대 시장 모두에서 역대 2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직까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입도 25.1% 증가해 530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과 똑같이 역대 2월 최대 규모입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늘어난 탓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는 8억 4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2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난 겁니다. 무역 수지 흑자 전환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3.1절을 맞아 최근 한일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되짚어보면 우리 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장벽을 넘어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일 무역 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에 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독립운동과 일본 상품의 불매 등을 하는 노저펜의 기치로 맞섰습니다. 그 뒤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조건부 위해 발표를 반나절쯤 앞두고 반도체 소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쯤 뒤인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정보통신 기술 ICT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 호조로 66년 무역사에 수출 6,4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24% 증가한 ICT 수출액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를 경제 카드로 압박한 아베 정권의 그러한 보복책은 일단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일 무역 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석유 제품의 62%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일본의 전년보다 50억 달러쯤 더 많은 3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전년 대비 90억 달러쯤 더 많은 548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일본의 경쟁력이 독보적인 기계 장비류 등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는 약 248억 달러로 전년보다 급증했고 여전히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인 이른바 메가 FTA, RCEP이 지난달 국내에 발효되면서 우리는 일본과 사실상 FTA를 맺은 상태, 특히 다음 달 포괄적 점진적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할 예정인데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